그럼 계속 이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지도와 나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방 행정구역이에요. 가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에 대한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걸까요? 고려입니다, 고려. 딱 보시면 5도, 그 다음에 이제 국방지역에 북계, 동계에서 양계가 있죠. 그래서 5도 양계입니다, 5도 양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 행정구역이 양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8도죠. 8도. 8개의 도로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죠. 우리 이제 농담 삼아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조선 8도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조선시대에 대한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두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 고려죠.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존재하였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려는 어떻게 나눠져 있다? 5도와 양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5도는 군사행정구역이, 일반 행정구역이죠. 여기에는 이제 누가 파견됩니까? 고려시대입니다. 안찰사가 파견되죠. 안찰사. 네. 물론 이 임시직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찰사 같은 임시직입니다. 그 다음에 양계는요, 병마사가 파견되죠. 병마사. 네, 병마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5도 양계로 나눠져서 이렇게 관리들을 파견하고요. 그 밑에 이제 주현에는 누구를요? 예, 지방관들을 파견합니다. 여기 지방관들을 또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현 아래쪽에 이제 좀 작은 말이할 수 있는 속현. 이런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된다, 안 된다? 예,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시대를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고요. 조선시대 넘어와서 이 속현들이 다 어디로? 이 주군현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지방관들이 파견이 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어느 정도 조선에 와서 완성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속현이 존재하였다. 수령이 파견되죠. 이 수령이라고 말고 지방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존재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더 많았다. 요게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두었다. 상수리 제도를 둔 건요. 이게 상수리 제도.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에도 이제 상수리 제도의 어떤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죠. 바로 기인 제도. 여러분들 기인 제도 알죠? 예, 인질 제도지 않습니까? 이 상수리 제도라는 건 이 당시 지방 호족이라든가 지방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방 세력의 지방 호족의 자제들이 이제 수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왕의 감시를 받는 거죠. 물론 그곳에서 뭐 그냥 감시만 받는 게 아니라 뭐 교육도 하고 뭐 또한 생활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호족이라든가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인질처분 잡았다. 이거는 어느 시대냐?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죠? 3번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12목을 설치했다. 성종. 맞습니다. 근데 조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고려지 않습니까? 고려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그렇죠? 고려 성종입니다. 12목을 설치했습니다. 예, 최숙노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죠. 그 안에는 뭡니까?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12목을 설치하시고 그곳에 외관을 파견하십시오. 외관이 바로 지방관이거든요. 지방관을 파견해서 이제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한 바로 지방 호족들을 국가 체제 안으로 흡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유를 해갖고 그걸 받아들여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얘기입니다. 4번. 호장, 부호장을 상층부로 하는 향리제도를 처음 말했다. 이것도 역시 고려 성종 때예요. 고려 성종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향리. 사실 향리는요,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원래 지방 호족들입니다. 그리고 고려 초기 때 모습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에는 호족들이 그들이 자치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방에다가 그 호족들을 두어서 그들이 통치하게 놔둬버리면 이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국가 체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 호족들을 향리로 격화시키고 그들을 이제 그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을 보호하는 역할로 어느 정도 한정시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조선시대 가면 그 아전으로 더 격화되고 있고 더 지위가 낮아집니다만은 이 속현 지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 속현 지역에서는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들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조선 시대보다는 향리의 어떤 지위가 어느 정도 조금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4번 4번 아니죠. 조선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5번 관찰사를 파견해서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유하게 하였다. 이거는 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나에 해당하는 거지 가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고려는 안찰사가 파견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그러니까 관찰사 중에 일부 관찰사들을 이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임하게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2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15세기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세기. 15세기가 되면 이제 사실상 어떻게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 궁궐들이 지어지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왕이 머물 수 있는 왕의 처소가 지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관아, 많은 관청들이 또 지어져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성곽들이 지어지는 거 이런 거 당연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숭례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많은 어떤 관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불교 건축물 중에서도 가와 같이 뛰어난 무상유산을 만들었답니다.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건국되자마자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요, 억불숭유예요. 예를 들어 억불숭유. 자, 억불숭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 중에는 이 불교를 참 그래도 좀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특히 누가 있었냐면 세조, 우리가 이 수양대군이라고 불렸던 세조 같은 경우는 호불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불교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조 때 이제 어떤 그 하나의 불교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 건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거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기억 볼게요. 자,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이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이죠. 우리가 고려 시대 때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물들을 얘기하자면은 또 양식이 있어요. 어떤 양식이냐? 주심포 양식. 그다음 다포 양식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어떤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거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또 주심포 양식입니다. 자, 이 주심포 양식이 뭐고 다포 양식이 뭐냐, 이런 것들 너무 여러분들 골머리 쌓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그렇죠? 건물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위에 우리가 이제 거기 위에 이제 그 지붕을 받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포라고 하죠. 공포. 공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공포가 하나씩 있는 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주심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공포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공포들을 또 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포가 많다라고 해서 다포 양식이라고 하죠.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경북 영주에 보면 부석사 무량수전, 우리 배을림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지 아니면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극락전이 대표적인 또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 건축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아니죠.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해인사 장경판전. 우리가 이제 합천에 있는 해인사, 이 장경판전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죠. 이 팔만대장경은 이제 몽고 침입 때 강화도에서 최후 정권 때 만들어진 거죠. 대장경이 조판이 됩니다. 대장도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해인사 장경판전, 바로 세조 때 이제 만들어지고 성종 때 중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조선 초기, 바로 15세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15세기라기보다는 17세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7세기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때 승려들의 활약이 있었죠. 승군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반 지주층들이 후원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법주사 팔상전이 있고요. 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은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의 뭐 미륵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17세기 때 만들어진 건축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분홍이라든가 상인들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사찰들도 있습니다. 논산의 쌍계사라든지 아니면 부안의 계암사 같은 사찰들도 당시 이제 분홍들의 지원, 그 상인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또 사찰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약간 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디귿 아닙니다. 그다음에 리을. 원각사지 10층 서탑이 있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조가 상당히 호불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탑골공원 자리에 이제 원각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원각사지 10층 서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원각사 10층 서탑 같은 경우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 요게 많이 나와요. 고려 말에 원의 영향을 받았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말 경천사지 10층 서탑에 영향을 받았다. 그 경천사지 10층 서탑은 원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다. 조금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그런 석탑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야. 요거는 세조 때 역시 15세기 때니까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이런 또 생소한 지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 당황스러워하세요. 예, 당황스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 네, 일단 누굽니까? 이름, 이종무. 이종무를 사실 여기서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종무가 누군지만 알면은 여러분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보시다 보면 뭡니까? 왜구가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기다려서 이들을 치겠죠. 네. 이종무와 왜구 요거 두 개만 보셔도 이게 어떠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2점짜리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종무. 우리가 이제 이종무와 왜구다. 자, 이종무는 언제예요? 네, 세종 때의 인물이에요. 세종 때 쓰시마를 정벌하러 가죠. 쓰시마를 정벌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제 쓰시마, 바로 대마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역사에서 2번 정도 있습니다. 뭡니까? 고려 말이 있죠. 고려 말 누구요? 예, 박위 장군이라고 있어요. 네, 이 창왕 때 인물입니다. 고려 말 창왕. 예. 거의 고려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창왕에 의해서 대마도 정벌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세종 때 누가요? 이종무가 또한 역시 대마도를 정벌하게 됩니다. 요 박위와 이종무 요 이름들 우리가 이름 외우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역사적 인물들을 외운다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아마 이 고려 말이라든가 이 조선 초의 이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이 왕들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인물들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무입니다. 자, 사실 근데 좀 더 약간 팁을 좀 드린다면 역사 뒷얘기를 한다면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한 건 맞아요. 물론 세종 시기였지만 하지만 세종 때 당시 세종이 이제 정권을 잡았은 그 왕이 되었던 그 즉위 초기에는 군권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 상왕이었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대마도 정벌도 세종이 추진했다기보다는 물론 세종이 왕이었던 시절에 했습니다만은 세종이 추진했다기보다는 아버지였던 상왕 태종이 추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기는 어찌 됐든 간에 세종 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세종 때 바로 이제 언제입니까? 조선 건국 이후 초기죠. 정말 초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좀 헷갈리는데 과연 어딜까? 여러분 계유정난 아시죠? 이 계유정난 뭡니까?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당시에 이제 황봉인이라든지 김종서 같은 그 대신들을 죽이고 이제 정권을 탈취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계유정난이 되겠어요. 계유정난 수양대군. 그래서 그 정권을 탈취한 후에 단종을 폐위하고 자신이 왕에 올랐죠. 그가 바로 세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조는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이 정답은 가라는 거. 1번이란 걸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24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한 실시. 배경은 재정 수입이 감소했고요. 농민 생활이 피폐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예,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에 대한 얘기죠. 공법. 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설정을 했죠. 전분육등법은 뭡니까?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예, 6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수등 이척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그 다음에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하년에는 4두, 그 다음에 상상년에는 20두, 그래서 4두에서 20두까지 이렇게 낸다. 각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상당히 근데 이게 징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예.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임진왜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그렇죠? 예, 임진왜란 언제요? 1592년도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상당히 지금 이제 임진왜란 후에 어떨까요? 예. 농촌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예,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져 있죠. 당연히 전세제도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또 이 피폐해진 그 땅에 이런 전분유튜브, 연분구두법 같은 공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조 때 와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안정적으로 좀 더 제대로 확보하고 그 전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더 감소시켜야겠다는 의미로 만들었던 법이 하나 있죠. 그 법이 뭡니까? 영원히 고정시켜버리겠다라고 해서 영정법이 실시가 됩니다. 영정법. 이거 인조 때예요. 인조 때. 영정법. 예전에는 이거는 뭐냐? 풍흉에 관계없이, 풍년이나 흉년이나 관계없이 사두 정도를 낸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4두에서부터 6두까지 걷는 지역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두가 일반적이지만 6두를 걷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4두에서 6두. 이거는 이제 연분구두법처럼 풍흉에 관계없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나 부가세 두 증가로, 그쵸? 뭐 이것저것 뭐 또 부가적인 세금이 있으면 그거 다 누구한테요? 농민들한테 또 부담을 시킵니까? 실질적인 부담 감소는 미흡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바로 농민들의 생활을 좀 더 안정시키고자 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실시했던 거 뭐죠? 영정법. 바로 5번에 대한 5번이 바로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죠? 직전법에 대한 설명이죠.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직전법입니다. 직전법.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넘어갔죠. 그다음 선해법이라고 해요. 선해청에서 실시하고 선해법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거, 이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각 지역의 토산물들을 쌀로 거둔다. 그다음 쌀이라든가 아니면 포라든가 아니면 동전으로 거두는 대동법입니다. 처음 실시했던 건 경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100년 걸렸습니다. 숙종 때까지. 예. 3번.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무군관포를 수사했다. 선무군관포. 예. 일부 상류층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칭호, 관직을, 명예 관직 같은 거죠. 그런 걸 주고는 포를 걷어들였던 거. 이거는 이제 균역법 실시 이후에 재정 보완책으로서 이제 했던 게 바로 이 선무군관포가 되겠고요. 4번. 공인을 통해서 곽관청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거 역시 대동법과 관련됐죠. 대동법. 공인하면 대동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가붕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붕당 정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막 동인, 서인의 또 동인은 또 남인과 북인의 또 북인은 또 대북과 소북, 그 대북과 소북까지는 안 나와요, 사실상. 근데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분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업 강의에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 틀만 잡으면요, 이런 지문 나와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야,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김효원이 나오고요. 심의겸이 나와요. 자, 이들에 의해서 이제 살인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원래 사실 이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흔히 연산군 때, 그 다음에 중종 때, 그리고 명종 때 네 번의 사화를 겪습니다. 사화가 있어요. 살인들이 많이 화를 입어요. 누구의 공격에 의해서? 훈구들의 공격에 의해서. 훈구들의 공격에 의해서 살인들이 많이 화를 입는다. 그걸 사화라고 하죠. 사화. 자, 근데 사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들은 좀비처럼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뭘로 인해서 서원이라든가 향약 같은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는 계속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훈구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도태가 돼버리죠. 누구의 세상이 온 거야? 살인의 세상이 온 거야. 자, 그런데 관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인들은 계속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쪽수가 많아지는 거죠. 쪽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내에서도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직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어떤 식으로 나눠질까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 거죠. 바로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효원이 되겠고요.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심의겸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셨냐면요. 바로 이 김효원이 당시에 이제 거처하던 곳이 경복궁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건천동이라고 하는 경복궁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 심의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정동 지역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복궁에서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서인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말 그대로 당이에요, 당. 동인당, 서인당이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냐? 얘기를 하자면 당시 김효원이 당시 이제 이조 전랑의 오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임자로서 이제 이조 전랑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심의겸이 이 김효원은 당시 이제 이전 선대왕이었던 명종 때 그 문정왕후의 동생 바로 윤원영, 소윤이죠, 소윤. 을사사화 때 또 대표적인 또 인물이에요. 그 소윤이었던 그 윤원영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래서 그 왜 처가고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냐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 김효원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김효원이 상당히 그 이조 전랑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상당히 공경을 많이 겪습니다. 결국은 올라갑니다만은 공경을 많이 겪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이제 후임자를 또 뽑는 과정에서 심의겸이 누구를요? 자기 동생이었던 심춘겸을 이 청거를 합니다. 추천을 하니까 이때는 또 다시 누가요? 김효원이 심의겸은 말이죠. 저시 앞에 있는 명종, 왕후, 명종의 이제 부인, 왕후의 외척입니다. 외척이 다시 바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나라가 또 외척에 의해서 이끌어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김효원이 또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이 또 전랑 자리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두 세력은 갈라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개가 갈라지게 된 배경 두 가지가 있었죠. 이조 전랑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리고 척신정치, 바로 외척이에요. 척신정치를, 이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얘는 척신이니까 얘네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뭐 옛날 일인데 김효 옛날 일이라도 우리가 새겨봐야지 라고 하는 게 김효원 쪽이었고요. 적극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동인과 서인을 나눠졌고요. 동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조식이라든가 아니면 이황 선생의 어떤 학파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여기는 이제 성혼이라든가 이 선생의 또 학풍을 또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이제 영남 지역에 주로 이제 살인들이 많았다 해서 영남학파라고 했었고요. 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많이 있었다 해서 기호학파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자, 요렇게 어떻게 나눠지게 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정렬이 모반 사건을 통해서 또 동인 같은 경우는 또 뭘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 또 정철의 건조의 사건 자 또 있었습니다. 자, 이 보기를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보기를 통해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서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광해군에 축출한 인조반정으로 집권하였다.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반정. 이때 서인 주도에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죠. 서인 주도. 서인 맞는 내용이에요. 서인 맞습니다. 자, 2번. 이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성원. 이것도 역시 서인이 맞고요. 3번. 정열이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를 주도했다. 이것도 역시 서인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때 처음에는 정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요. 동인들이 잡았어요. 자, 그런 와중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자, 이쪽 밑에 지금 칸이 없어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된 사건이 있어요. 뭐냐? 바로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는 거죠. 정열입 모반 사건. 이 정열입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디 소속이었냐면 서인 소속이었단 말이죠. 서인 소속이었는데 나중에 이의 문화에 있었어요. 이 선생이 문화에 있어갖고 서인 소속이었는데 점차 누구 쪽으로 갑니까? 동인 쪽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동인당으로 당적으로 옮겼어요. 자, 지금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탈당한 놈의 다른 당으로 가면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죠. 정열이 또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있던 전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대동계라고 하는 하나의 또 뭐 군사 조직이라면 군사 조직이고 군사 모임이라면 모임일 수도 있고 무예를 다루는 그런 모임일 수도 있는데 그 대동계라는 거 조직한 다음에
했는데 이 서인 쪽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철이 뭐라고 하냐? 이 정렬의비가 대동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반역의 의무가 반역의 어떤 음모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이 정렬의비를 조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정렬의비가 중간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도망가다가 자결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철이 이 정렬의과 관련된 놈 누구야 막 하면 과정에서 3년 동안 동인 사람들 한 1000여 명을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기축옥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 4번하고도 연결돼요. 자, 그런데 지금 동인들은 지금 서인이었던 정철에 대해서 감정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때 정철이 이 왕세자 책봉을 하게 됩니다. 선조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전에게서 왕이 나오잖아요. 정식 왕비에게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후궁들에게서 이제 왕위를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 이제 첫 번째 궁이었던 공빈 김씨가 있어요. 이 공빈 김씨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임해군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이 광해군이 있어요. 그리고 인빈 김씨의 아들, 그렇죠? 공빈 김씨 아들은 임해군, 광해군. 그다음에 인빈 김씨 아들은 이제 신성군이 있었죠. 그런데 선조는 신성군이 왕이 세자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 뜻도 모르고 사실상 정철이 광해군을 자꾸만 세자로 책봉하기를 이제 선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정철 같은 경우는 선조의 미움을 사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파직을 당하고 결국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인들이 이때가 기회다. 정철 저놈을 말이죠.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강경하게 나온 쪽이 북인이고요. 그래, 너무 그러지 말자. 적당하게 하자라는 쪽이 남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왕세 책봉 문제로 당연히 세력을 잃은 거 서인 맞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5번 효정비의 사망 이후에 전개된 예송의 결과 전국을 주도하였다. 여러분들 이 예송 논쟁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1차 예송이었던 기예송이 있고요. 2차 예송에는 갑인예송이 있어요. 자, 1차 예송 때는 효종이 죽었죠. 효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당시 효종의 아버지였던 인조의 계비가 있어요. 그 자의대비라고 합니다. 그 자의대비의 상봉 문제 가지고 이제 뭐 3년이냐 1년이냐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효종비가 죽었어요. 또 이제 또 자의대비의 상봉 문제가 또 거론되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남인 쪽에서는 9개월, 그다음 서인 쪽엔 다시 1년설을 끄집어냈었는데, 이때는 이제 남인의 9개월설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전국을 남인들이 주도하게 된다. 이거는요, 서인이 아니라 남인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26번 갈게요. 다음 대화 장면 속에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임꺽정 나왔죠. 임꺽정 나오면요, 이건 언제냐면 명종 때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명종 때요. 명종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명종 때 얘기를 하면은, 명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이복형이었던 인종이 일찍 죽었죠. 9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또 누가 우리가 이제 대윤 세력이라고 하죠. 유니밀파라고 합니다. 유니밀파. 유니밀파에 의해서 대윤 세력, 외척 세력이에요. 이들이 이제 정계를 이끌어 갔다라고 한다면, 명종 때는 이제 인종의 이제 어머니죠. 계비죠.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여인천하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있어요. 이 문정왕후의 또 동생이 남동생이었던 누가 있냐면요, 바로 윤원영이 있어요. 윤원영. 이들도 이제 윤씨 가문이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소윤 세력이라고 해요. 이들의 어떤 그 정치된 전횡이 이제 이루어졌죠. 특히 이제 윤원영이 이제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데, 단지 이제 당시에 실질적인 어떤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정왕후의 동생이다 보니까 많이 용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문정왕후도 뭐 정치를 잘 하지 못했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명종 때 이 윤원영 일파와 이 인종 때 이 대윤, 유님 일파가 결국은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을사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을사사화. 그 을사사화 과정에서 이제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주로 이제 부호들, 권세가들의 땅을 빼앗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또 훔쳐내고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의적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임꺽정의 난, 이 당시
예, 사회에 큰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임꺽정의 난이 이 시기에 있었다. 그럼 이 시기는 언제다? 예, 바로 2번이 되겠죠. 외척간 대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던 시기가 되니까요. 자, 1번 여진족을 원하되고 4군 육진에 있었다. 이거 세종 때잖아요. 조선 초기 세종 때. 4군은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면서 현재 국경선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후약조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건 광해군 때예요. 그죠? 세종 때는 이제 개해약조가 있고 기후약조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됩니다. 임진한 이후입니다. 4번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 심화됐다. 이건 세도 정치 때죠. 세도 정치 때. 뭐 순조, 그다음 철종 때 특히 이제 안동 김씨가 특히 득세했던 시기가 바로 순조와 철종 때죠. 5번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했다. 남인이 완전히 축출된 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세 번의 황국을 겪죠. 경신왕국, 기상왕국, 갑술왕국. 특히 이제 이 노론과 소론이 이제 분화가 된 거는 이제 경신왕국 때인데 남인이 완전히 축출된 건 언제예요? 갑술왕국 때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갑술왕국 때 완전히 남인이 축출되고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완전히 주도하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야. 어찌 보면 이거는 갑술왕국 황국 이후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는 황국 때니까 언제죠? 숙종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숙종 때인데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되겠죠. 네. 27번 갈게요. 조선 3사의 역할입니다. 3사. 조선시대 3사예요. 사원부. 사원부는 이 대표가 누구죠? 대사원이 되겠고, 대사관, 그죠? 대제학. 이렇게 구분된다. 이 사원부 같은 건 주로 하는 역할이 관리 감찰이에요. 관리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비리 같은 거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 했던 게 바로 사원부가 되겠고요. 사관원 같은 건 우리가 이제 간쟁이라고 하죠. 왕에게 이제 왕의 잘못을 간한다라고 하죠. 간쟁. 그리고 이제 어떤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이제 논박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곳이 바로 사간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을 뭐라고 불렸냐? 삼사라고 불렸고 요 두 개를 뭐라고 불렸냐면 양사라고 불렸어요. 양사. 또 다른 말로 이제 대간이라고 불렸죠. 물론 이 3사의 역할은 뭐예요? 조선시 3사의 역할은. 예. 독점을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뭐 독점을 방지한다. 권력의 부정을 방지한다. 뭐 이런 것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3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역할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흔히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서경권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양사, 대간입니다. 서경권은요, 오품야의 관리 등용 시 이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원부와 사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1번. 화폐 곡식 출납과 회기를 맡았다. 이거 꼭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 이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시대 3사잖아요. 예, 고려시대 3사. 화폐 곡식 출납의 회계를 맡았다. 네, 이건 고려시 3사.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2번. 왕명 출납과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다. 예, 왕명 출납, 군사 기밀. 왕명 출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 조선 시대로 얘기한다면 왕명 출납 누가 했습니까? 승정원이죠. 비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왕명. 어명이요라고 하는 왕명 출납을 하는 승정원. 그냥 군사기밀 같이 한다. 이건 즉시 고려시대로 좀 가겠습니다. 중추원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땐 중추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왕명 출납은 승선이, 그 다음에 군사기밀은 추밀이 하는 거죠. 추밀이, 그쵸? 승선, 추밀. 3번, 아닙니다. 그래서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거 어디입니까? 춘추관이죠. 춘추관. 4번, 재신과 추밀 등으로 구성되어 법제 격식을 운영했다. 이거 역시 고려시대 뭡니까? 고려 때 식목도감이 있죠. 식목도감. 예,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5번, 왕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양사의 기능, 바로 이제 뭐 간쟁 관리 감찰에서 관리들을 감찰하고 풍속 교정하고 얘는 왕의 잘못을 간한다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서경권도 가지고 있다. 오품부의 관리를 뽑을 때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보겠습니다. 금난 정권을 폐지한답니다. 거기서 유기전은 제외한답니다. 예,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시전상인이죠. 시전상인 중에 유기전, 정부로부터 특권을 가진 6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 중요한 물건을 파는 그 상인들을 우리가 육의전이라고 합니다. 명주, 무명, 모시, 비단, 어물, 종이 이런 것들을 팔죠.
그를 제외한 이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그게 뭡니까? 금한다. 무엇을요? 난전. 난전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뭐 어지러울 난자를 쓰긴 한데 흔히 얘기하면 뭐 사상들입니다. 사상들. 개인적인 상인들이에요. 이들의 권한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는데 17세기, 18세기 오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이제 허락이 되죠. 이게 어느 왕 때입니까? 바로 정조 때죠. 정조 때. 이 정책을 뭐라고 합니까? 신해년에 있었던 상공업을 통하게 하는 정책이다.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신해통공. 그냥 짧게 말하면 통공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신해년도에 있으니까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정조 때죠. 정조 때. 자, 정조 때고 그리고 이들은 바로 시전상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청과의 후시무역을 주도했다. 청과의 후시무역. 후시무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계시하고 후시 있죠. 계시는 뭐예요? 공무역이고요. 후시는 사무역이 되겠어요. 이건 후시. 사무역을 주도했다. 그 청나라와의 주도했다? 만상이죠. 의주만상. 의주만상이 되고요.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송방이라고 하면 인삼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대외 무역에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뭡니까? 송상이죠.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상인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사상들이에요, 지금. 주로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한다. 외관. 자, 바로 이제 외와의 무역을 주도했던 바로 누구입니까? 부산의 동래 지역이요. 그때 내상이래요, 내상. 4번 포구에서 중개라든지 누군가 상인들을 이어주고 중간에 돈도 꺼주고 그다음 재워주기도 하고 물론 돈 받고 하죠. 이런 상인들 자 뭡니까? 객추 또는 여각이라고 합니다. 선상의 중심으로 해서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5번 상권수를 위해 한국중앙 총상회를 주겠다. 한국중앙 총상회 이거 상권수 그렇죠? 이게 1898년도에 이제 조직이 된 거거든요. 이때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상인들이 엄청 들어와요. 물론 그 전까지 청나라 상인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1894년도 청일전쟁 발생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포구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이제 일본 상인들,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권 소홀을 해야 되니까 뭐 철시투쟁 같은 거 벌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시전 상인들이 힘을 합친 거죠. 그러면서 만든 조직이 뭡니까?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황자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황국협회. 이거 황국협회는 보부상들이 만든 단체예요.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는 단체인데 뭐 황성신문, 황자 들어가면 다 언제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바로 대한제국대입니다. 황제지 않습니까? 황제. 그러니까 대한제국대 이제 이런 황성신문, 황국협회, 황국중앙총상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맞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갈게요. 밑줄근 이 법전을 편찬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법전은 경국대전과 속대전 여러 방 법령을 통합해서 편찬한 것으로 규장과 검서관이 규장과 검서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예. 자, 왕의 업적이잖아요. 박제가 유득공등이 감안관, 그렇죠? 우리 감안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검서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경국대전과 속대전. 경국대전은 이제 세조 때 편찬이 시작돼서 성종 때 편찬이 완료가 되죠. 네. 속대전은요, 언제요? 그 앞때 선대왕이었던 영조 때 이제 편찬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경국대전, 그리고 속대전, 그리고 뭐 있어요? 대전 통편이 있죠. 요게 언제 적이에요? 정조 때입니다. 그리고 대전 회통이 있어요. 이거는 고종 때요. 우리 흥선대원군 주도입니까? 그러니까 고종 때인데 그냥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집권기. 예, 저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이라기보다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왕은 고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순서들 여러분들 좀 파악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국대전 처음에 만들어진 거 이건 알고 계시죠? 속대전은 우리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 2편을 뭐라 그래요? 속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두 개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통자를 이제 보세요. 통편이냐 회통이냐. 이거는 뭡니까? 모아둔 거다. 회자가 모아둔 거잖아요. 예, 통합해서 모아두었다 해서 이제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데 통자가 이거는 앞에 있고 요건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자가 먼저 오고 뒤에 자가 뒤에 오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법전에 대한 어떤 그런 순서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정조 때니까요. 정조 때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룡령 설치했다. 그렇죠? 왕이 친위부대, 장룡령 설치.
이거 정조 때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조는요, 세종하고 정조는 업적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네. 뭐 매해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2회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서위암록, 동이토문 해갖고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었죠. 이거 언제예요? 숙종 때죠, 숙종 때. 자, 3번 동국 문헌 비고로 편찬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했다. 이게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동국 문헌 비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각종 여러 제도들의 연혁,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만든 책이에요. 예, 여러 제도들의 연혁 같은 거라든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국가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동국 문헌 비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조 때 만들어진 편찬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삼정 이정청 설치한 거 안엑사 이제 박규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언제냐면 이 삼정 이정청 만드는 게 이제 임술농민 봉기 이후잖아요. 그쵸? 이 철종 때죠. 철종 때 임시 방편책에 불과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5번 붕당 정책 폐해를 극복하자 탕평비를 걸립니다. 탕평비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건립한 거 영조죠, 영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갈게요.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재물을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 데 생긴다. 농사에 힘써라 이 말이네요. 하지만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6가지 좀 때문이야. 6가지 좀의 폐단 누굴까요? 예, 성호 이익인데. 예, 성호 이익 선생입니다. 이분 대표적인 중농학파죠. 여러분 중농학파는 뭘 강조합니까? 자영농 육성이에요. 자영농 육성. 예, 자영농 육성. 뭐 패전론도 주장합니다. 예, 화폐 없애야 된다. 패전론도 주장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6가지 조매 폐단, 노비, 예, 노비들. 그 다음에 과업, 과업이라는 과거제. 그 다음에 벌려, 이거는 문벌. 그리고 이제 기교 같은 경우는 사치와 미신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승리라고 하는 건 이제 승려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으름 얘기하는 거죠. 이런 6가지 조매 폐단 때문에 결국은 농사에 힘쓰지 않는 거다. 그래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영농 육성하고 농사가 발전하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부국강병이 이루어진다. 라는 게 이게 성호 이익 선생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호 이익 선생의 내용 찾아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 전론에서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제가 주장했다. 마을 단위 토지 분배. 그리고 공동 경자. 네, 이거 뭡니까? 여전론. 이거 누굴까요?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 자, 근데 이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이 너무나 급진적이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후에 이제 여전제가 뭘로 바뀌었죠? 예. 주나라의 어떤 그런 토지 제도를 본떠서 정전제라고 만들었죠. 정전제. 우물정제를 따서 정전제. 그쵸? 2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위가 이제 선비고 그다음에 농민이고 수공업자고 상인이 제일 꼴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지 말자. 우리 상인들, 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건데 맨날 속이기만 하겠냐. 열심히 한다. 이런 거 직업적 평등하자. 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유수원입니다. 유수원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상주의 실학자죠. 중상주의 실학자. 대표적인 3번 반개수록에서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하고자 했다. 균전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균전론. 누구죠? 유형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수원하고 유형원 뭔가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친지 관계 아니에요. 4번 과구록에서 자영농 몰락을 막기 위해서 영업전 설정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성호 이익 선생이 자영농 육성을 주장해서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전론이라는 거죠. 한전론. 이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한전론. 그러니까 자영농이라고 하는 어차피 자기 땅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누군가 지주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면 최소한의 땅이라도 있어야지 스스로 그 농사를 짓고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하죠. 무엇을요? 반을 나누죠. 여기는 하나는 뭡니까? 매매전. 여기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거는 농민 마음이다. 하지만 이 영업전을 설정해서 이것은 무조건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영업전 설정을 해갖고 이건 팔더라도 최소한의 이 영업전은 남겨두자. 그래야지만 자영농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업전이에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님 주장이에요. 5번 북학위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전략보다 소비를 강조해서 소비 강조 우물론입니다.
우물은 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메마른다. 계속 파고 파야지만 물이 나온다. 전략하는 거, 성리학적 경제 질서에서 절약이란 거 굉장히 강조됩니다만은 소비를 해야지. 생산자들도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또한 보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상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걸 주장했던 인물 누굽니까? 박제가예요. 박제가. 그렇죠? 대표적인 또 중상주의 실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좀 길게 풀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